역대급으로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량이 그냥 뚝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따로 구분해서 이게 외지라고 하지 말고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역지사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라. 그리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좀 보자. 집주인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왜 매물이 늘어날까요?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매물을 등록하는 거고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을 사는 매수자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어요. 금리도 여전히 고금리고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겠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저금리로 가려면 3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2024년에 0.25 정도 내릴 수는 있지만 저금리로 가기는 어렵다. 만약에 저금리로 가면은요, 대한민국이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경제 충격이 왔을 때예요. 그러면 정부가 놀래가지고 금리를 폭삭 내리겠지만 그 충격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생겨야 되고요. 생기면 우리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대기업이 막 부도나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는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금리도 여전히 고금리고 부동산 규제도 뭐 당분간 풀어줄 거도 별로 없고 경기도 좋지도 않고 2021년까지 올랐는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올라갈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집을 팔려는 집주인, 매도자와 집을 살려는 매수자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만약에 추가 상승할 것 같아. 2021년 같이. 그러면 집주인들은 절대 매물 내놓지 않습니다. 호가를 올리죠. 양도세, 중과세에 막 적용됐잖아요. 안 팔아버리잖아요. 굳이 세금 내고 내가 파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데 뭐하러 팔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겨버리죠. 1월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상반기는 반등했잖아요. 요 정도 가격이면 10억짜리가 7억 내려간 거는 내가 용납을 못 하겠는데 10년 전에 4억, 5억 하던 집값이 이 정도 왔으면 9억이면 괜찮아. 매물을 내놓는데 7억으로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9억에서 9억 1천, 9억 2천 살짝 올려서 내놨습니다. 매수자들 마음은 이걸 내가 따라가야 될까? 여전히 비싸다. 7억? 7억 5천, 8억 정도면 내가 살 생각이 있어요. 필요하니까. 9억 대니까 똑같은 마음이죠. 금리도 빨리 안 내려갈 것 같고 저금리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규제 언제 풀릴지도 모르겠고 경기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9억 주고 사야 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관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청약시장도 똑같습니다. 결국엔 다 연결이 돼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니 굳이 내가 청약을 해야 돼? 친구가 청약을 해요. 너 왜 청약하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저렴하대. 나도 해야지. 너 왜 해? 뉴홈이래. 저렴하대. 나도 해야지. 이런 물량들, 옥석 가리기 물량들, 경쟁력이 있는 곳들 위주로만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청약 시장이 막 과열이 되고 묻지마 청약하는 때는 아닙니다. 이게 결국에는 연결고리는 똑같다. 경매 시장도 똑같죠. 아무거나 막 해서는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연결고리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낮아진 상태다. 이게 올라가려면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데 쉽지 않다. 직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내년에 보금자리론이나 안심전환대출 60%를 또 줄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계부채가 많죠. 네네. 정부 정책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 정책 그러면 또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됐다고. 집값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그럼 올 1월은 왜 규제를 풀었을까요? 국토부 장관이? 서서히 연착륙되는 게 좋지. 빠르게 급락하는 경착륙은 안 되죠. 왜?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고 미분양이 급증하면 PF 대출이 문제가 되고 PF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얘기고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에 위기가 온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집값이 갑자기 떨어져도 안 돼요. 많이 떨어져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집값 올라가는 게 좋냐 내려가는 게 좋냐 그러면 올라가는 게 나아요. 집을 못 산 사람들이 패닉이 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미분양 늘어나서 금융위기 오죠. 대출 상환 못 하잖아요. 은행권 대출해준 담보대출 해준 거 다 부실화되죠. 집값 떨어지면 또 역전세 생기죠. 세입자들 돈 못 받아요. 떨어지면 발생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떨어지는 것도 피곤하고 너무 올라도 피곤하죠.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 그냥 온도로 따지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식어버려도 안 되고 그냥 말랑말랑 미지근한 거 그냥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내가 국토부 장관이면 그 기자들 불러놓고 막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싶어요? 어차피 해도 욕먹는 거.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고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집값이 폭등하면 또 규제를 해야 되고요. 폭락하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규제도 나오지 않는다. 내년 2024년 부동산 시장도 만약에 폭등하게 되면 규제합니다. 풀어준 규제 다시 또 묶어버릴 거예요. 더 떨어진다?
폭락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규제들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냥 미지근하다. 살짝 내렸다가 살짝 올랐다 정도라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없다. 단 대출 가지고 이제 가계부채는 관리해야 되니까 대출 문턱은 살짝 줄이다가 조금씩 떨어져요. 아, 이거 너무 떨어지나 싶으면 다시 또 살짝 대출에서 살짝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료. 그럼 또 살짝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부는 2024년, 2025년 아마 이 대출 규제 가지고 살짝 풀어주고 살짝 묶어주고를 반복하는 이런 컨트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은 살짝 묶는 지금 묶죠. 반등했으니까요. 상반기 1, 2, 3월은 위기였잖아요. 네. 미분양 생기고 PF 문제되고 위기였고 이제 위기는 지나갔어요. 급한 불 지나갔어요. 너무 식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살짝 데워주니까 이제 말랑말랑해졌거든요. 여기서 더 데우면은 타버리잖아요. 타면 안 돼. 그냥 말랑말랑한 게 딱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랑말랑하니까 불을 꺼버리는 거죠. 불을 끄고 이제 이 온도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유지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죠. 시장은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정부는 지금 집값이 올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올라 있다? 적당히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너무 빨리 떨어져도 문제고 여기서 갑자기 올라도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 규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집 사기가 좀 좋지 않은 타이밍? 내년에 정부가 규제 안 풀어줄 겁니다. 금리도 쉽게 내리기 힘듭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냥 보합세 정도, 약보합세 뭐 살짝 내려다가 좀 살짝 풀어주면 좀 내려갔다 싶으면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옵니다. 뭐 가격을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지금 9억까지 왔다. 9억 5천까지 왔다 그러면 안 사다가 8억 5천? 8억까지 내려오면 또 삽니다. 사면 또 한 8억 5천, 9억 가면 또 멈춥니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게 아마 2024년 흐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요새 거래량이 좀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집이 안 팔려서 아예 경매로 넘기는 경우도 많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경매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경매가 시세보다 좀 많이 싸게 나오는 건데 왜 경매까지 잘 안 되는지 이것도 약간 금리 인상이나 그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그것도 같이 영향이 있죠.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경매에 입찰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렴하게 들어가서 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주변 시세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경매 메리트가 별로 없거든요. 경매 이제 가격을 잘 봐야 되는데 경매가 6개월 전에 시세 감정 가격을 가지고 이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6개월 전 이제 가격을 보면 지금 나오는 물건들은 가격 경쟁력은 괜찮을 수는 있어요. 올 1월, 12월을 못 견디고 떨어졌는 감정 가격으로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게 2021년, 2022년에 문제가 돼서 나오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따져봅니다.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나와도 이게 얼마나 될까? 또 이게 명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해 보면 뭐 급매물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면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물건들은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결국에는 경매도 똑같이 연동이 된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다리면 왠지 좋은 게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은 좀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떨어지면 그때 사도 되는데 굳이?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경매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매물은 많은데 그 안에서 매력적인 물건은 사실 많이 없고 진짜 좋은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서로 피해보기 싫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요.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요. 네. 네. 지금 그러면 부동산 사이클 중에 어느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벌집순환 모형 이론을 보면 6가지 단계로 나누거든요. 회복기, 상승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회복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회복기까지는 오진 않은 것 같고요. 침체 진입기는 지나갔고 이제 침체기 들어왔고요. 침체기와 불황기 중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왔다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한 번은 더 지나가야 됩니다. 한 번은 아파야 돼요. 집값이 올라갈 때도 고점의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못 버티고 연끌하고 한 번 또 대출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가 오거든요. 집값 떨어질 때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저는 정책을 봐라고 하는데 고점일 때, 꼭지일 때, 버블일 때는 지방에 2020년, 2021년에 지방 중소도시들 경산 뭐 이런 데 막 규제 지역으로 묶었거든요. 왜 묶었을까요? 중소도시들이 집값이 올랐으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 수도권, 광역시 오르고 지방 중소도시까지 상승이 왔다는 얘기는 끝물이거든요. 돌고 돌아 끝까지 왔잖아요. 네. 수도권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항상 강남 먼저 오르고 마지막에 오르는 게 이제 송도 빼고 인천 뭐
남동구나 이런 일부 지역들, 안성, 동두천, 뭐 이런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오산, 이런 지역들이 뒤늦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오르면 거의 끝물에 가까워졌다는 거거든요. 우리 저수지 이론에서. 그러면 오를 때는 외곽 지역들, 지방 중소도시나 이들 지역들이 급등합니다. 그럼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외곽 중소도시들이 정부가 규제하면 끝물이고요. 반대로 해석하면 떨어지잖아요. WDB 왔다, 2차 하락이 왔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떨어지는 게 어딜까요? 아, 강남. 서초구 강남구죠. 그러면 지금 강남 3구, 용산구만 남겨뒀잖아요. 규제 지역. 강남 3구, 용산구가 규제 지역에서 풀려요. 왜 풀어줄까요? 걔들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정부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서초구, 강남구를 풀어줬다는 얘기는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핵심 지역들도 집값이 떨어졌다는 시그널입니다. 이게 바닥이에요. 서초구, 강남구 떨어지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 대출 규제 더 풀어줄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나온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때가 바닥의 시그널이면 나는 그때 들어갈래? 좀 기다렸다 들어갈래는 개인의 가치관과 타이밍이죠. 제가 앞서서 팁 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좀 따져봐라. 고점 대비 한 30% 떨어진 가격이냐, 2019년 가격까지 내려왔느냐, 1차 하락, 2022년 12월, 2023년 1월 가격까지 떨어졌느냐, 세 가지 기준을 보고 그 가격까지 떨어진 WDB 온다면 용기를 내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 더 빨리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직은 어쨌든 보합세인 게 강하고 개인이 좀 잘 근데 판단해서. 이제 개인마다 다르죠. 네.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또 기다립니까? 필요한데. 집을 살까 말까로 생각해 보자고요. 살까 말까? 사야 되면 사야죠. 안 사야 돼. 돈이 없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서울에 아파트를 삽니까? 말까지. 근데 살까 말까라는 건 돈은 돼. 필요성도 좀 있는데 굳이 또 안 사도 돼.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타이밍이 뭐냐? 회복 진입기 지나가서 상승장이라고 하면 사야 되고요. 하락장이라고 하면 안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아직도 하락장 중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살까 말까? 지금은 안 사야 될 때다. 하지만 뭐 부모님 봉양이나 자녀 교육이나 어떤 사정 때문에 사야 된다 그러면 사야죠. 뭘 타이밍을 잡습니까? 돈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야죠. 그런 기준으로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야 된다고 하더라도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근데 꼭 사야 되는 분들은 뭐 조급이고 뭐 조급 아니고 사야죠. 뭐 어떡합니까? 사야 되는데.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돈 줄 테니까 사래요. 결혼할 때가 돼서 신혼집, 그 처가댁, 신부집에서도 돈 준대요. 한 5억, 5억씩 줘서 10억짜리 줄 테니까 사라. 돈 주는데 안 사면 저 월부들 보니까 좀 기다려라는데요. 안 사겠는데 기다렸다가 나중에 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됐을 땐 사야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 마무리가 되고요. 2024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전부 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포인트에 따라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절대 초조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복이 오고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투자 기준을 세운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초조해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